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과학기상팀 정혜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세먼지와 관련된 보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봄 기운이 찾아오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다 보니 이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 등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은 노약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성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기상뉴스에서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에 관해서 꾸준히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를 살펴본 결과 미세먼지 상태가 보통인 상태나 나쁜 상태, 또 기상청에 의해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상태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경우에는 황사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관련 예보에 있어서 보통과 나쁨 혹은 주의보의 기준이 되는 농도와 각 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세먼지가 어떤 건지 개념 정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먼지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봄철이면 몽골이나 또 고비 사막에서 날아온 황사가 말썽이었는데요. 그래서 황사를 봄의 불청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황사보다 미세먼지가 더 말썽입니다. 중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 매연과 또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이 크게 늘었고 이 때문에 도시 스모그가 공해 수준으로까지 심해졌습니다. 특히 중국 스모그에는 검댕에 또 중금속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호흡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더 나아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망률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 중국발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겁니다. 스모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를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즉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2 이하 정도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이보다 더 작은데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세포까지 침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면서 환경당국은 통합 대기지수를 개발해서 미세먼지와 또 초미세먼지 예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0에서 30마이크로그램이면 안심, 또 31에서 80마이크로그램 정도면 보통, 81에서 150마이크로그램은 주의, 151마이크로그램 이상은 위험 단계입니다. 원래 환경당국은 안심을 좋음으로 또 주의를 나쁨으로 위험은 매우 나쁨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좋음 또는 이 나쁨으로 표현한다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YTN에서는 시청자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0에서 15마이크로그램은 안심, 16에서 50마이크로그램은 보통, 51에서 100마이크로그램은 주의, 101마이크로그램 이상은 위험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제로 크게 치솟으면 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되는데요. 미세먼지의 경우 지역별로 시간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가 내려지고 또 3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이면 경보가 발효됩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9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또 경보는 18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됩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또 실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줄여야 하고요.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실외 수업을 자제하고 공공기관의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을 제한합니다. 경보가 내려지면 더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호흡기나 또 노약자, 또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금지하고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꼭 황사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 수업은 금지되고 수업 단축이나 휴교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실외 수업을 자제하고 공공기관 운영, 또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YTN은 미세먼지 정보를 날씨 중계와 또 기자 전화,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웨더라이프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나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는지요? 공기질에 관한 보도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를 살펴보면 의료진이나 관련 연구자들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고, 마스크 착용 외에도 공기청정기 사용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개개인의 대처만큼이나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대처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말 서울시가 발표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계획 정도가 미세먼지 경감 대책으로 다루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서울시나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어떤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 몸에 어느 정도로 해롭습니까? 네, 이 미세먼지의 구성 요소를 잘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또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건강에 좋을 리가 없겠죠. 농도가 극도로 악화하면 호흡기 질환자는 바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52년 약 4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런던 스모그의 경우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입자가 노약자의 질병 발생률과 또 사망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5년에 처음으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즉 PM10에 대한 환경 기준이 정해졌는데, 이후 10년이 지난 2015년 1월에서야 대기오염 경보제를 미세먼지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가 주 원인이 아닙니다. 중국발 스모그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와 공장, 또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각종 오염물질이 60%나 점유합니다. 미세먼지는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를 거쳐서 폐에 흡착하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또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국민 스스로가 조심해야 하는데요. 미세먼지 상황에서 외출 후에 돌아오면 손발과 얼굴, 머리를 깨끗이 씻고 양치질 등을 하면서 옷과 가방에 묻은 먼지도 털어 없애야 합니다. 물은 평소보다 자주 충분하게 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촉촉해지기 때문에 미세먼지 자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보다 좋은 건 녹차인데요.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 탄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외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창틈을 통해서 실내 유입이 되고 또 내부의 가열 조리 기구 등을 통해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리를 할 때는 환풍기를 꼭 틀어주고 또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경우에는 창문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진 발생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속설로 알려져 있는 이 삼겹살은 미세먼지 배출과 관계가 없고요. 이 항산화 성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 또 채소 등을 섭취하고 공기 정화식물을 실내에서 재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내에서 자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또 오염물질 양이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휘발유 차량보다 경유차가 오염물질을 더 배출하는 만큼 차량 배기 장치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될 때는 차량 운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에 대한 조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건설기계, 또 선박, 화력발전 등은 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3년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 삭감 실적을 보면 이 항산화물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은 이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소화합물 달성률은 69%에 불과했고요. 특히 인천 지역의 질소화합물 저감률은 2011년에 53%, 2012년에 56%, 2013년에 55%로 3년 연속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질소화합물은 주로 자동차와 항공기, 선박, 산업용 보일러, 또 소각로 등에서 배출되고 산성비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을 말라 죽게 합니다. 건설기계와 연안용 선박은 경유자동차와 달리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도 훨씬 많습니다. 정부가 2015년부터 5만 대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감 사업을 한다고 밝혔지만 목표치 3천 대 가운데 실제 집행 실적률은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도 심각합니다. 전 세계 질소산화물의 30% 정도가 선박에서 배출된다고 알려졌고 또 컨테이너 선박 한 대가 디젤 트럭 2,000대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 내 스모그 발생을 저감하는 데 우리 노하우와 또 지식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과 동시에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도 병행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기되는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녹색의 꿈 그리고 뉴스앤 이슈에 대한 곽정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곽정래입니다. 최근 몇 년간 황사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날씨 프로그램에서 지속해서 예보되고 있는데요. 지구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가뭄, 홍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오염도 갈수록 우리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에 사는 우리는 기존의 자연재앙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재앙에도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YTN DMB의 새로운 프로그램 녹색의 꿈은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을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관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일까 아니면 부족한 나라일까?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물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지난 방송에서는 물을 주제로 물 문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도 다루었지만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기상학적 여건과 좁은 반도의 지형으로 대수층이 발달하지 못한 지형학적 여건으로 가뭄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방송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계부처의 주도하에 다목적 댐 개발과 광역 상수도막 확충 등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 사업으로 용수 공급 능력을 향상해 국민이 가뭄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대응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도시 확대와 사회 발전으로 인한 용수 수요의 급증, 용수 공급 시설의 지역적 편중 등으로 국지적 또는 사회경제적 물 부족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장마와 태풍 패턴의 변화와 함께 특히 작년과 같이 여름 홍수기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은 이른바 마른 장마는 장기간의 극한 가뭄이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치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다양한 물 관리 및
치수 정책들이 정부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 단위에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로서 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프로그램 전반부에서 음영수로서의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프로그램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물 부족 해결 방안과의 연결고리가 다소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중후반부에서 다룬 물 부족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로 특정 기관 혹은 지방정부 시범 사업들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형태인데 아파트 물관리에 관한 사례나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은 점도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물 부족에 대한 치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물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프로그램이 제시해 주는 것도 물 부족을 해결하는 치수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공존을 꿈꾸는 프로그램 녹색의 꿈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과 대안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해 주길 기대합니다.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4.13 총선 선거 유세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어느 총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매체의 보도 태도는 정치 문화와 선거의 진행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출마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언론 매체의 선거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비판되었던 문제점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정치 선거 보도에서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었던 경마식 저널리즘 보도 행태인데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나 투표율 예측을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도는 자칫 선거를 과열시키고 후보자들 간의 대결 양상을 심화시켜 불법 선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전략적 대결 구도나 선거 과열에 따른 네거티브 캠페인 보도와 불법 부정 선거 보도는 유권자가 정치적 냉소주의와 유권자의 선거 무관심을 조장함으로써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도를 지양하고 선거 보도에서 언론 매체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환경 감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들을 진실성, 정확성, 중요성, 현실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들을 보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유익하고 유용한 콘텐츠 제공과 우리 사회의 등대 역할을 추구하며 소통의 장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YTN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앞서 제시한 선거보도의 혁신을 실천하는 선도적인 언론 매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자막에서 통일성이 필요한 부호 사용이나 적절하지 못한 자료 화면의 사용 등의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4일 더민주 단일화 압박 대 국민의당 독자 행보와 오세훈 41.5% 대 정세균 39.9%라는 두 아이템의 제목에서 이 대를 표현하는 VS와 VS.의 기호가 사용됐는데 동일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통일된 기호 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 2명 중 1명 빚 안고 살아라는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사용된 자료 화면에서는 반팔에 핫팬츠를 입고 시내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면상의 계절이 딱 봐도 과거 여름인 듯해 보였고 시의성이 맞지 않아 보이는 만큼 계절에 맞는 옷차림의 영상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옌벤 조선족 집단 거주지 세자녀 허용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외신 화면을 사용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한 아기의 발은 발가락이 6개인 것처럼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화면으로 적절하지 못한 화면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농약소주 사건 마을에서 70대 남성이 자살한 소식을 전하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자이크 처리된 환자의 자료 화면이 방송됐는데 언뜻 보기에는 해당 피해자의 화면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이 자료 화면은 청송 농약소주 사건 당시 중태에 빠진 주민의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이면 오해를 살 만한 자료 화면을 배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로봇 저널리즘 시대를 대응하는 방송 보도의 방향성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인간과 로봇의 지적 대결에서 로봇이 이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로봇인 알파고와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결국 알파고가 이겼고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로봇도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하여 창의적인 수로 인간을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로봇이 지적 능력이 고도로 필요한 직군에서도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시청자로 하여금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라고 말하는 패기 있는 이세돌 구단마저 로봇과 대결 후 심한 압박감을 이기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인간으로서 가슴이 아픈 연민과 내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슬픔의 감정이입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봇이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로봇이 기사를 쓰는데 이미 AP통신에서는 주식 관련 기사가 로봇 기자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며 LA타임스는 지진 관련 데이터를 트래킹하여 지진 기사를 쓰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실험적으로 서울대 연구팀이 로봇을 통해 주식 시황이나 프로야구 결과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일반 기사와 차이점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점점 더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기사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널리즘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나쁜 의미로 로봇이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소위 어뷰징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같은 기사를 조금씩 고쳐서 지속적으로 내보내 포털에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늘리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정적인 장면 위주의 기사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과 관련 없는 본문 형식의 스타일 기사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창의적인 기사 스타일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과거 속보 경쟁이 무의미해지면서 뉴스 이면의 함의나 다양한 시각의 제시, 맥락의 설명이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사실 전달 위주의 방송 뉴스가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재원도 더 다양하게 하고 방송 뉴스의 분량도 더 늘어나야 하며 모든 뉴스 아이템이 비슷한 분량으로 제시되는 관행이 바뀌어야 더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자 개개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의 콘텐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보도 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에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이 있다면 로봇 저널리즘의 위험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